두 번째 소개할 게임, 스팀펑크의 좋은 예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입니다. 그 손인장님이 되게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임이잖아요. 네. 영상 같은 걸 좀 보셨나요? 저는 일단 스토리는 다 알아요. 네. 어머, 다 알고 계시다고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 끝에 엔딩까지?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하고 안 할 예정이라 그러고. 그럼 그래서 봤구나. 잠깐 사이에 다 본 거예요? 그럼요. 아이씨, 말할 거야. 바이오쇼크라는 시리즈물 중에 하나죠. 바이오쇼크는 2007년에 처음 나왔었는데 이 바이오쇼크의 첫 번째 편과 2010년에 나온 바이오쇼크 두 번째 편은 해저도시 랩처를 배경으로 한 디젤 펑크물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디젤 펑크물이고요. 진짜 평이 좋았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세 번째로 나온 건데 시간상으로는 1, 2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프리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관은 연결되어 있어서 게임 내에 그 단서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1, 2편을 안 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고요. 1편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왜 안 했지라고 생각하니까 딱 그 당시가 내가 잠깐 콘솔 게임 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잠시 휴덕할 때. 네. 그때 아마 술 마시고 노느라 바빠가지고 게임 잠깐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할 이야기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디젤 펑크 주제 잡히거나 아니면 좀 다른 맞는 주제 나오면 제가 딱 준비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스토리는 혹시 아시나요? 아,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쇼크 시리즈 다 좋아해서 이 앞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 진짜 띵작이다. 나를 위한 게임인데 게임기가 없네 막 이러면서 되게 슬퍼하는 그런 시리즈예요. 플레이를 한 번도 한 거는 아니고 그런 게 참 웃기죠. 네. 그럼 전부 다 그 플레이 영상을 보신 거예요? 1, 2편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네. 글로만. 막 캡처해 놓은 그렇죠. 것들과 그럼 핥으면서 이렇게 막 보면서 이거 내 건데 막 이러면서 스크롤 엄청 하면서 그러면은 인피니트는 그 유튜브 플레이 영상을 다 요약된 걸로 보신 거예요? 요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봤죠. 이 게임이 사실은 저의 되게 오래된 묵은지 중에 하나였어요. 2013년에 발매된 거거든요. 꽤 오래됐네요. 네, 사실은 되게 오래된 게임이고요. 진짜 평이 좋기 때문에 제가 플스3 시절에 먼저 구매를 했었는데 초반에 되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PC에서 한글판을 다시 구매를 합니다. 네, 스팀에서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재시도를 했는데 번역이 진짜 번역 좀 논란 많죠. 그냥 구글 돌렸던가요? 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진짜로 그래요? 네. 근데 원래 뭐 게임에 유명한 오역들이 많기는 해요. 뭐 제일 유명한 걸로는 여러분 FPS 게임에서 Fire in the Hole이라고 외치면 뭐라고 번역할 것 같습니까? 구멍에서 총알이 쏟아져 나왔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총 쏘는 중이니까 직역하면 뭐 구멍 안에 발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관용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폭발한다, 조심해, 뭐 전방 수류탄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뭐 구멍 안에 발사 이런 걸로 오역한 경우도 있었고요. 도수가 굉장히 높은 증류주를 스피리츠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혼으로 번역한다거나 하는 영혼을 마신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에서는 정말 수많은 오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동전 던지기를 하면서 헤드와 테일 중에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는 앞면과 뒷면 중에 선택이잖아요. 머리꼬리예요? 네, 그대로 머리꼬리로 번역을 했어요. 어떡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게임사 자체의 한글화가 진짜 퀄리티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해서 다들 우리나라에서 유저 패치 만든 거를 해야 된다. 꼭 그 버전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번역 엉망이네 라고만 생각했고, 또 그런 뭐 언어나 번역도 문제긴 했지만 초반에 그 시점이나 움직임에 적응이 안 됐어요. 이거는 1인칭 FPS인데 이 게임이 좀 멀미 유발 심한 게임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도입부만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좀 묵은지였는데, 이렇게 이번에 스팀펑크 주제로 정해지면서 묵은지를 처리하자. 그래서 재시도를 했고, 엔딩 보고 나니까 왜 명작으로 꼽히는지 알겠더라고요. 게임 배경이 되는 곳이 콜롬비아라는 곳인데, 이 콜롬비아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인트로 부분을 좀 묘사를 해드릴게요. 1912년 미국 메인주의 바닷가, 비가 내리는 깜깜한 밤에 한 남자가 작은 나룻배를 얻어 타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배에는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둘은 뒤쪽에 앉은 주인공은 신경도 쓰지 않고 둘이 자꾸 뭐 수다를 떨어요. 그러다가 외딴 곳에 있는 한 등대에 그 남자를 내려주고 가버립니다. 등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보니까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드윗, 여자를 데려오면 빚을 청산해주겠다. 마지막 기회다. 라고 써져 있고요.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어두운 등대 안에는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리라. 뭐 이런 종교적인 글귀들이 자꾸 보이고요. 네. 중간에 의자에 묶인 채로 머리에 총 맞아 죽은 시체도 하나 있어요. 굉장히 으스스한 분위기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철창처럼 생긴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에 앉으면 갑자기 철컥 철컥 하면서 손과 발이 묶이고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길다란 철판들이 차례로 올라와서 의자 주변을 완전히 감싸고 카운트가 시작되더니 로켓 발사입니까? 그렇죠.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게 로켓처럼 이제 발사가 돼요.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카운트래잖아요. 5,000피트, 10,000피트, 15,000피트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궤도에 도달한 듯이 속도가 느려지고, 그때 딱 창밖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동화 같은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공중도시의 풍경이 보입니다. 이렇게 주인공 부커 드윗이 도착한 이곳이 공중도시 콜롬비아,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앞부분과 너무 대비되는 그 색감이나 분위기 때문에 진짜 임팩트 있게 다가오거든요. 색깔도 되게 화사하고요. 그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둥둥 떠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꽤 큰 하나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시 전체가 한 덩이로 떠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건물들이 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 도킹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곤돌라도 지나다니고 뭐 스카이라인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나요? 멋있네요. 네. 주인공은 부커 드윗인데,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콜롬비아라는 곳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을 찾고 함께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적 도시 콜롬비아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음 주인공 부커 드윗이 창밖으로 본 이 콜롬비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진짜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게 선지자 컴스탁, 백발이 성성한 노인인데 그 컴스탁의 사진과 막 그를 찬양하는 문구,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후에 도시에서도 그 도시 전체에 뭐 컴스탁이 한 말들, 약간 성경 말씀처럼 쓰여 있거든요. 그의 예언, 업적, 또 그의 사진, 동상 이런 게 막 도처에 깔려 있고 사람들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전체주의나 좀 이렇게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 그렇죠. 그 도시 전체가 약간 하나의 종교단체 같은 느낌? 실제로 그 로켓 같은 물체를 타고 드윗이 도착해서 내린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정거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시내로 나가려면 무조건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그리고 드윗을 본 전도사가 저 아래 소돔에서 온 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네. 성경에 나오는 죄악의 도시잖아요. 네. 지상의 도시를 소돔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제 독재, 전체주의의 느낌이 나죠. 네, 게임 초반에 부커 드윗이 콜롬비아 시내 광장을 돌아다니는데
컴스탁을 찬양하는 것 외에도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먼저 그의 어린 양, 기적의 아이, 탑에 있는 선지자의 씨앗이 왕좌에 앉아 저 아래 소돔을 불태울 것이다. 왜? 이런 예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길을 잃게 만들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 민중의 목소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그 중에 길에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포스터가 여러 번 눈에 띄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의 증거인 손등에 있는 문신에 대한 포스터가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오른손 손등에 AD라는 대문자 문신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문자? AD. 어. 근데 그걸 보고 부커 드윗이 으잉?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딱 들어보는데 거기 대문자 AD가 써져 있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이 축제 날이어서 광장에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추첨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어린애가 부커에게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편지에 절대 77번을 뽑지 말 것. 그런데 추첨 행사장 앞으로 간 부커에게 공주머니 든 아가씨가 와가지고 하나 뽑으세요. 막 그래서 부커가 공을 딱 뽑았는데 77번. 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첨 행사가 시작됐는데 당연히 77번이 당첨이 됩니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경품이 소개가 되는데 경품이 뭐냐면 무대 위로 묶인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가 끌려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그 광장에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다 백인이거든요. 네. 경품이 그 남자와 흑인 여성에게 공을 던지는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이상한 세계인데요. 상당히 좀 기분 나쁘죠. 아마 그 무대 위에 있는 둘이 서로 뭐 좀 연애하고 결혼을 하려다가 발각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콜롬비아의 심각한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순간이고요. 그 시점에서 부커가 그들한테 공을 던질 수도 있고 그 행사 주최자에게 던질 수도 있고 고민하다가 공을 던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든 간에 어쨌거나 부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부커는 오른손에 그 공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문신이 발각이 되죠. 바로 부커는 거짓 선지자로 지목되어서 쫓기게 됩니다. 아, 그 선택지는 그럼 전혀 영향을 안 주나요? 아닙니다. 뒷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로 지목당한 부커가 무사히 엘리자베스를 찾아서 콜롬비아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 바이오쇼크 인피니티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 소개를 하면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주인공 부커 드윗, 빚에 시달리고 있던 부커에게 어느 날 그의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사무실 문에 써져 있는 문구들로 봐서 부커는 사설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이는?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또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부커 드윗의 얼굴이 잘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창문에 비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언뜻언뜻 보이긴 하거든요. 좀 젊은 그리고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 사무실로 찾아온 남자가 부커에게 콜롬비아에 있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를 데려오면 모든 빚을 청산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부커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결국 받아들이고 그래서 콜롬비아에 오게 되는 건데 뉴욕의 사설탐정이라는 설정답게 좀 냉소적인 성격으로 보이고요. 부커 드윗은 이 사설탐정으로 일하기 전에 좀 더 젊었던 시절에 운디드니 전투에 참여를 했었어요. 참전을 했었는데 이 운디드니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거든요. 1890년에 미 육군이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한 사건인데 이 당시에 원주민 학살 사건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걸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되게 보기 괴로운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 운디드니가 미군과 원주민 간의 마지막 전투예요. 거의 일반적인 대학살이거든요. 하지만 가해자인 미군 측에서는 뭐 좀 당연히 전투라는 식으로 미화를 했죠. 부커가 여기 참전했다가 나중에 PTSD에 되게 심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술과 도박에 빠지고 빚도 지게 되고 참고로 뭐 부인이 있었는데 사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자베스 컴스탁, 이제 부커가 찾으러 온 여성이죠. 컴스타예요? 컴스탁. 그러니까 딸이에요? 네. 네, 맞아요. 20살 정도 돼 보이고 외모가 딱 봤을 때 디즈니판 미녀와 야수의 별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다른 작화들이랑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 다른 인물들은 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엘리자베스만 되게 디즈니풍으로 생겼고 왜 그랬지? 옷도 계속 푸른색 계열로 입고 나와요. 그리고 성격도 약간 디즈니 주인공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20년 가까이 탑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또 이 점에서는 라푼첼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제작진이 이 게임 만들 때 그 디즈니 고전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움직임이나 또 중간에 약간 춤을 추는 장면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게 되게 디즈니 느낌이 나서 이 게임에서 약간 생동감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샤랄라 하죠. 네. 매력 있어요. 근데 처음 등장했을 때 딱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잘려서 거기 대신 골무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갇혀있는 내내 책이라는 책은 죄다 읽어서 과학이나 물리 등에 좀 빠삭합니다. 머리가 좋은 거겠죠? 책을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암호해독이나 열쇠로 문을 따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에게는 이런 것보다 더 큰 되게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는데 균열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균열? 네. 처음에 부커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갇혀있는 탑에 갔을 때 탑에는 막 CCTV나 숨겨진 벽 등으로 계속 엘리자베스를 감시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커도 처음에 그런 어떤 화면을 통해서 엘리자베스를 좀 훔쳐보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근데 엘리자베스가 동경하는 파리의 골목으로 균열을 여는 모습을 처음 봐요. 균열을 열고 막 약간 파리를 구경하다가 거기서 차가 오는 바람에 놀래서 다시 균열이 닫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왜 그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좀 나중에 밝혀지고 그 컴스탁이 20년 내내 그녀를 탑에 가둔 것도 이 이유 때문인데 탑에 있는 사이폰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엘리자베스가 그 능력을 온전히 쓰지 못하게 억제하고요. 동시에 그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그걸로 각종 실험을 자행합니다. 엘리자베스가 갇혀있던 탑을 보면 엘리자베스를 실험체로 지칭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뭐 표본도 있고 차트도 있는 게 진짜 완전히 실험체로 대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이 균열을 가지고 전투 중인 부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선지자로 떠받들고 있는 제커리 헤일 컴스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콜롬비아의 지배자이자 신격화된 인물. 사이비 종교의 교주. 그렇습니다. 콜롬비아를 만든 장본인. 콜롬비아를 컴스탁이 만들었어요? 혼자 다 단독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게 콜롬비아가 189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또 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컴스탁 주도하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미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주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어떤 기술력 같은 걸 뽐내는 그런 존재였는데 1901년에 중국의 의화단 운동을 아시나요? 네. 예, 이것도 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외세배척 사건. 당시에 열강 세력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뭐 기존의 시장 질서가 파괴되고 또 농민들이 되게 고통받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 반발해서 부청 멸양을 기조로 삼는 의화단이 조직되고 이 의화단이 서양인들을 막 많이 죽이고 했잖아요. 네. 뭐 홍콩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저 베이징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외국인 거주지를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뭐 러시아,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8개국이 연합해서 이제 그 의화단과 대립하죠.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그때 콜롬비아가 갑자기 난데없이 거기 껴들어가지고 중국에 막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본토와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주 정부에서는 컴스탁에게 독자적으로 막 다른 나라의 무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좀 책임을 지우려고 하죠. 이제 삔또가 이제 상한 컴스탁이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미국에 속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독립하고 교류를 완전히 끊게 됩니다. 네, 이 콜롬비아를 돌아다니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콜롬비아의 역사에 그 딱 봐도 개구라인 그 종교적인 신화가 막 되게 덕지덕지 덧붙여져 있어요. 뭐 대천사 콜롬비아가 컴스탁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뭐라는 등. 거야. 그래서 컴스탁이 모든 일을 예언하고 뭐 다 알고 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진짜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예언을 했고 거기에 맞는 부커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커와 엘리자베스가 같이 콜롬비아에서 도망을 치려고 시도할 때 계속 컴스탁이 이제 직접 부커에게 경고를 해요, 막. 근데 부커 드윗에 대해 진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컴스탁이 뭐 예언자인지 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컴스탁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7일 만에 얻은 아이가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답게. 네. 너무 좀 그럼 그렇죠. 양녀예요? 네. 아니요, 7일 만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뻥치고 입양한 거 아닌가 아, 해서. 7일 만에 나왔다니까요. 우리나라였으면 뭐 아래서 태어났다든가. 네. 그리고 컴스탁 부인은 아이 낳고 좀 얼마 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장인물들 몇을 설명드리자면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데이지 피츠로이가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고 아까 이제 민중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했잖아요. 민중의 목소리가 이 콜롬비아에 있는 반정부 단체입니다. 아까 그 추첨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종차별이 되게 심각해요. 에덴이라 불리는 이 도시의 시민들이 험한 일을 직접 할 수는 없다. 막 이런 되게 한심한 논리하에 조지아에서 흑인 죄수들을 많이 데려와서 노예처럼 쓰나요? 네, 그렇죠. 이 흑인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데 있는 건데 그 노예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 전에는 거의 헐값에 부리던 인력이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노예를 부리는 건 불법이지만 죄수들을 사서 일을 시키는 건 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갖가지 방법으로 흑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죄수로 잡아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봐도 네. 스칼렛이 나중에 흑인 죄수들을 사서 쓰고 애슐리가 거기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거든요. 여튼 이렇게 흑인들이 심하게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데이지 피츠로이라는 이 여성을 중심으로 차별에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모든 백인이 우월한 게 아니야. 백인 중에서도 앵글로색슨 백인만 우월합니다. 진짜 편협한 인종주의. 그렇죠. 예. 근데 나치네 나치. 부커 드윗이 백인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그가 범죄자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 아까 그 추첨 사건으로 쫓기는 와중에 이제 막 확성기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계속 부커 드윗에 대한 경고가 이제 시민들에게 방송이 되거든요. 근데 부커 드윗을 혼혈, 외눈의 프랑스인, 난쟁이 막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 데이지 피츠로이는 원래는 컴스탁 집안의 가정부였어요. 근데 컴스탁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쫓기는 입장입니다. 수배자예요. 콜롬비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민중의 목소리가 완전 악의 무리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네. 편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헐. 게임 초반에 축제 중인 광장을 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왜 이렇게 총 쏴서 뭐 관역 맞추고 몇 개 이상 하면 인형 주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하는 곳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가 사실 튜토리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데이지 피츠로이나 막 민중의 목소리가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이 아무도 없냐고 하셨는데 이제 초반에 부커 드윗이 이렇게 도망가면서 민간인 집 같은 데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민중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몰래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부커가 엘리자베스와 탈출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비행선을 탔다가 그게 추락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추락한 비행선을 민중의 목소리가 발견하고 탈취해서 부커에게 이제 다시 이 비행선을 돌려받고 싶으면 린첸이라고 하는 무기 제작자를 찾아오라고 시켜요. 왜 이렇게 다들 시켜? 그렇죠. 자기들이 하지. 게임의 주인공이 되면 그렇게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퀘스트 깰 게 많네. 네. 근데 이러면서 부커와 데이지 사이에도 연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 데이지 피츠로이가 데려오라고 했던 린첸이 누구냐? 중국인 총기 제작자입니다. 근데 이 총기 제작자가 반란군에게 몰래 무기를 지급하고 있다가 발각돼서 잡혀가요. 그래서 부커가 이 린첸을 찾으러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게임의 핵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 엘리자베스가 균열을 열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이 세계의 다른 공간을 여는 것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시간대의 다른 세계로도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공간 이동 능력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니 평행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좀 더 이제 후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평행 세계들에는 상수와 병수가 있어요. 언제나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는 사건들인 상수가 있고 각각의 세계마다 이제 다르게 진행되는 변수들이 있는 거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상수가 어떤 거고 변수가 어떤 건지가 좀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캐릭터가 이제 이 컬럼비아라는 공중도시가 가능하게 했던 되게 중요한 존재인데 로잘린드 루테스라는 여성 물리학자입니다. 컴스탁이 공중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이 루테스 덕분이거든요. 나중에 부커도 이 도시가 기구 같은 걸로 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되게 놀라요. 이 루테스가 양자역학을 연구하다가 양자역학이 벌써. 그래서 양자 입자를 시공간에 고정할 수 있다는 걸 밝혀내서 이것 때문에 공중도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루테스 입자라고 부르는데 평행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 찾아낸 것도 루테스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루테스는 이미 사망해 있고요. 근데 처음에 부커가 어린아이에게 편지 받았잖아요. 77번 뽑지 말라는. 그거를 자세히 보면 보는 사람의 이름이 루테스예요. 어찌 된 일일지. 평행 세계가 넘어왔나요?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서 진짜 너무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이 로잘린드 루테스인데 이 루테스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스포입니까? 다 핵심 스포야. 스포야.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재밌는데.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명작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바이오쇼크 시리즈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많이 팔렸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매력 요소가 있는데 정말 좋은데 말로 해줄 수가 없어. 이거 되게 재밌어. 뭐가? 라고 하면 해봐야 알아.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그거야? 예.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좀 이런 느낌도 되고. 예. 그 좋은 게 다 후반부에 막 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스토리상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제 캐릭터 소개하면서 다 한 것 같고 네.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재밌게 했어요. 네네. 평행 세계가 등장하는 좀 스케일 큰 이야기인데 구멍이 별로 없고요. 반전이나 내용 자체는 참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진짜 플레이어의 몰입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그 부분이 진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처음에는 진짜 단순하게 뭐 부커가 엘리자베스 데리고 콜롬비아를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죠. 그런데 평행세계에 등장하고 뭐 엘리자베스가 정말 컴스탁의 아이인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또 이후에 밝혀지는 사실들이 다 납득할 만합니다.
선인장님도 그 직접 플레이는 하시지 않았지만 네. 영상 보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원래 또 게임은 하면 굉장히 몰입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독창적이고 이것만의 진짜 창조적인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촘촘하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계속 빠져들게 되는? 맞아요. 떡밥을 환상적으로 잘 풀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막 몇 번 시도하다가 그만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초반에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멀미가 심해요? 멀미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좀 산만했던 게 아닐까. 그 튜토리얼 성격을 띈 부분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멀미 유발도 한몫하기도 하는데 네네. 제가 진짜 간단하게 말했는데 처음에 부커가 콜롬비아 도착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로 지목당할 때까지 사실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좀 길죠. 네, 넓은 광장 돌아다니고 나중에 전투에 쓰일 기술들도 익히면서 되게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변 엑스트라들이. 그런 걸 다 체크하다 보면은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엘리자베스 캐릭터의 등장 이후로 재밌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엘리자베스가 그림체가 다른 이유는 캐릭터 설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막 붕 뜰 정도로 이질적인 건 아니고 그냥 얼굴에 반사판 하나 더 넣어줬다. 아하, 그 정도? 머리에 컬 좀 더 넣어줬다 이런 느낌? 볼륨이 진짜 크고 맵도 정말 넓어요. 그리고 여러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장소들이 다 중요한 스토리들을 담고 있고요. 세계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뭐 길거리 엑스트라들의 대화, 곳곳에 써진 뭐 글귀, 포스터, 라디오 방송, 도시 곳곳에 있는 영사기, 또 북스폰이라고 불리는 개인용 녹음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뭐 콜롬비아의 역사 이런 것도 그 영상이나 북스폰 등을 통해서 되게 단편적으로 얻은 정보들을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개발팀에 설정충이 있구나. 진짜 안 봐도 진행상에 저는 무리가 없는 것들이 너무 공들여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많아요. 그게 특히 뭐 영사기 영상들은 콜롬비아의 어두운 면들을 진짜 블랙 유머 느낌으로 비틀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뭐 곳곳에 포스터들도 당시의 시대적 특성 있잖아요. 그 1900년이 막 시작될 약간 베레포크 시대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회차 요소가 되거든요. 2회차에 이제 엔딩 봤으니까 좀 느긋하게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영사기 다 보는 업적을 달성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만큼 번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겠다. 개발사에서 직접 한 번역이 너무 아쉽고 이걸로는 진짜 몰입하기가 아니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체? 아니 이렇게 공들여 그 만들어 정도면 그냥 번역자를 안 쓴 것 같은데. 네.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게 엉망진창인 번역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몰입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나중에 밝혀지는 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행세계 나오고 막 하면 조금 꼬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엔딩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게 어느 정도는 번역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가능하면 꼭 PC에서 유저 패치로 플레이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운디드니 학살이나 뭐 우아단 운동 등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뭐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미국의 대통령 이야기, 미국의 용역 깡패라고 할 수 있는 핑커턴 사무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등장하는데 그냥 모르고 보시면 여기서 그냥 설정해 놓은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채용한 게 되게 많아요. 게임 방식은 FPS에 약간의 RPG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기가 좀 평범한 편이에요. 뭐 그냥 권총, 샷건, 저격총, RPG 이런 다른 FPS에서 등장하는 총들이고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에서 이제 차별점을 만들어주는 게 활력이라는 건데 콜롬비아의 특산품입니다. 활력 네. 필요합니다. 얼마면 되니? 이거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물약들인데 오랫동안 영혼해 왔었죠. 콜롬비아의 이 특수한 음료를 마시면 능력이 생기거든요. 뭐 적을 공중에 띄운다거나 까마귀 떼를 날려보낸다거나 전기 추격을 보낸다거나 하는 뭐 다양한 능력들이 나와요. 근데 이 활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되게 달라져요. 일반 적들 외에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애국자라는 적이 있어요. 그 스팀펑크답게 기계의 적인데 뒤쪽에서 공격해야 딜이 제대로 들어가고 앞에서는 일반적인 공격을 해서는 잘 죽지 않고요. 그 크랭크건을 막 쏴대는 그런 적인데 쫄들을 상대할 때 제가 써본 바로는 그 까마귀가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를 되게 잘 썼는데 이 애국자한테는 까마귀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애국자한테는 아군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다른 활력을 쓰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적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다른 활력들을 잘 활용해야 좀 게임 진행이 수월합니다. 총을 쏘는 데는 탄이 필요한 것처럼 활력을 쓰면 염분을 사용하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공급을 해줘야 활력을 계속 쓸 수 있는데 근처에 놓여있는 소금들을 먹을 수도 있고 종종 엘리자베스가 던져주기도 해요. 이 엘리자베스가 부커와 같이 다니면서 전투의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최고의 AI로 평가받는 게임 캐릭터예요. 전투 시에 엘리자베스가 같이 싸우지 않고 좀 지원만 해주는 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엘리자베스 캐릭터의 성격 자체가 그 총으로 사람을 마구 죽이는 거랑은 맞지도 않고 오래오래 갇혀서 책만 읽던 소녀가 갑자기 총을 잘 쏘는 것도 이상하죠? 대신 부커가 하지 못하는 뭐 잠긴 열쇠 연다거나 암호 해독하거나 하는 일도 하고 이제 부커 싸울 때 탄약이나 구급약 이런 거를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지도 않아요. 저는 되게 괜찮은 AI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팀펑크적인 면은 진짜 곳곳에 잘 들어가 있어요. 공중도시 자체도 그렇고 아까 말한 뭐 애국자를 비롯해서 기계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체의 일부만 강제로 개조당한 그런 사람도 나오고 또 기계적 중에 송버드라는 대왕 완전 커다란 기계 새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엘리자베스가 탑에 갇혀있는 동안에 계속 감시하던 존재인데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이 스팀펑크에 딱 맞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이나믹한 연출도 많이 있어요. 공중도시인 만큼 막 떨어질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고 아까 스카이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타면서 막 이동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속도감이 있고 역동적인 장면들도 자주 나와서 저는 이 연출적인 면에서 오히려 디오더보다 더 영화적인 게 아닐까. 좀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느낌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게임 안에서 게임상 액션을 하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잘 돼 있습니다. 디오더를 먼저 했었고 이제 나중에 스팀펑크 준비하면서 이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를 했잖아요. 게임을 다 하고 보니까 공통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도시가 있고 거기 반란군이 있다는 설정, 또 그 반란군의 여성 지도자, 이것도 아까 모터 엔진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반란군에게 몰래 무기를 지급하고 있던 총기 제작자. 사실은 니콜라 테슬라도 디오더에서 약간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다양한 면에서 진짜 바이오쇼크가 압승이고요. 특히 제가 아까 디오더 이야기를 할 때 컷신이 너무 많이 쓰인 거가 이제 단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이오쇼크 같은 경우에는 1편을 만들고 나서 제작자들이 너무 많은 컷신이 게임 진행에 좀 방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인피니트에서는 최대한 대화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대사 양이 진짜 많긴 한데 그 대사들이 의미가 있고 또 되게 재미있습니다. 약간 티키타카가 좀 있는 그런 대화들도 있고 해서 저도 스팀펑크에서 좀 인상적인 작품이 없고 뭔가 진짜
만족스러운 아. 딱 그런 게 없었다가 네. 이 바이오쇼크 하고 나서 네. 아 스팀펑크 원탑이구나. 플스3로 나왔던 게임이 리마스터 된다는 거는 어쨌거나 그만한 호평도 있고 네. 유저들이 다시 재구매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리마스터 된 이유가 확실하고 저는 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진짜 우평이시네요. 네, 양치님이 요즘 게임을 좀 안 하시고 게이밍 노트북을 샀음에도 그렇죠. 엔딩 본 게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저 그러네. 게임으로 엔딩을 하나도 안 봤네. 일만 하시지 말고 지금 게임하고 싶다 이런 필 올 때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29화 5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소설 이방인의 성 이야기가 계속됩니다.